왜 그럼 정청래가 졌을까? 그게 유시민이 나서서 떠들었기 때문이고, 제가 볼 때는 민주당, 특히 호남의 민주당원들은 유시민을 그냥 태생적으로 싫어합니다. 유시민 작가가 DJ는 거의 모욕을 줬었거든. 정청래가 이길 수 있었지만 진 건 유시민이 떠들어서 호남표가 좀 돌아선 거하고 몇몇 사람들 돌출행동 이런 것 때문에 좀 표가 좀 바뀐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자, 이제 곧 3자도 자 이렇게 됐네요. 유시민 작가 아까 저 말씀하신 대로 전대 이후에 첫 정치 비평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곧 3자 대통령 지지율이죠. 30%대도 나온다. 아, 그리고 지금 1년 동안 대통령이 보인 모습은 오만한 권력자의 모습이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말도 했어요. 윤석열 정부와 또 비슷하다고. 점점 세지는데 자 일단 저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시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즘 제가 이제 유시민 작가가 전당대 전에도 했던 이야기를 보면 제가 워낙 이재명 대통령을 싫어하니까 이재명 대통령 잘못한 것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말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은 속 시원하게 하는데 이 사람이 하니까 좀 기분이 좀 나쁜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제가 동경에서 보면서도 사실은 전 정치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제가 평가하기는 확실한 승자도 확실한 패자도 없는 사실 결과예요. 당 대표는 김민석이 결선에서 그냥 됐지만 사실 최고위원은 친정계가 많이 됐고 그 다음에 큰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그런 거 보면 저는 당원들이나 이 민주당 강성 당원들이든 민주당의 지지층들이 한쪽 편을 완전히 들어준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친명 친청 사이에는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한쪽이 제압이 돼버리면 들고 줄 수가 없는데 적당히 서로 간에 이렇게 골고루 합리적 균형을 맞춰야 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그 와중에서 저는 왜 그러면 정청래가 졌을까? 내 개인적인 그냥 분석에. 궁금해요. 그게 유시민이 나서서 떠들었기 때문이고. 오히려 도움이 됐다. 두 번째는 그 전당대회 와중에 그 볼콕이니 그다음에 최민희 뭐 그 소치에 나온 거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최민희 같은 사람이 이 사실은 A도 없고 품격도 없고 사실 좀 하찔이잖아요. 이거 또 좀 수준 이하잖아요. 교수님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동경에서 보면 그러니까 최민희 그 후보의 행태가 많은 민주당의 의원들 그 당원들로 하여금 너무한다는 생각이 좀 들게 하는 측면이 있어요. 거부감이 좀 있었어요. 그다음에 볼콕도 마찬가지였고,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 맨 짜장면 유력 들고 있고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제일 결정적인 건 유시민이 하고 다니는 이야기가 제가 볼 때는 민주당 특히 호남의 민주당원들은 유시민을 그냥 태생적으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유시민 작가가 DJ는 거의 모욕을 줬었거든. DJ는 절대 대통령 못 될 사람이야. DJ에 대해서 거의 모멸감을 준 사람으로 호남의 민주당 지지층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호남의 민주당원들은 유시민이 나와 떠드는 꼴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청래가 이길 수 있었지만 진 건 유시민이 떠들어서 호남표가 좀 돌아선 거하고 최민희 의원 뭐 그다음에 이지은 위원장 같은 몇몇 사람들이 돌출행동 이런 것 때문에 좀 표가 좀 바뀐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형님 우리가 좀 반성해야 돼. 유시민보다 더 잘 까야 되는데 못 까고 있잖아. 유시민이 말은 정확히 잘해. 맛있게 해요. 그리고 또 이번에도 전당대 졌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조용히 좀 상황을 보잖아요. 바로 치고 올라오잖아. 근데 말이 더 세졌잖아. 근데 또 틀린 말은 아니야. 제가 보면. 그래서 참 유시민 다 만나보고 싶어. 아니 그러니까 유시민 얘기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승리 방정식의 연대 연합체를 해체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해체했다는 게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이준석 내쫓고 하면서 연합군을 승리 연합을 깼다는 거지. 해체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시민 입장에서는 왜 증축을 하라니까 재건축을 하냐 이 얘기거든. 친노 친문 지지자에다가 플러스 뉴 이재명을 더하기를 하면 되지. 이 뿌리를 다 없애고 재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코어 지지층마저 지금 이탈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주장이거든요. 근데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는 주장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좀 새겨들어야 될 거예요. 지금 그 완전 만기칠라명 대통령으로 바뀌었거든. 국무회의도 다 오픈하고 거의 대부분 막 오픈하고 본인이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좀 이렇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뭐가 잘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보면 지금 우선 부동산. 부동산 세제 개편 공급 다 엉망이죠. 그다음에 주식은 다 완전히 그 도박판이 됐죠.
그다음에 본인의 공소 취소나 연임 개헌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죠. 사법 리스크가 아직도 있고. 최근에는 트럼프하고 외교 한미 문제. 동맹에 네. 뭔가 좀 이상 기류가 있는 것처럼 네. 북미 대화를 한다는데 우리는 완전히 패싱당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네. 예? 그럼 결정적인 건 나 개헌하면 다음 출마 안 합니다. 이 얘기하고 아니 대통령 끝나면 재판 다 받겠습니다. 이 얘기하고 뭔가 그 민생에 관련된 정책을 펴고 이러면 조금 나아질 거예요. 지금보다는. 근데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 못하죠. 네, 대통령 그래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불안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스스로. 지금 가장 편한 이야기지. 나 재판 받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개헌을 해도 절대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이 두 마디가 제일 쉬운 이야기 같잖아요. 가장 근데 어려운 얘기고. 이 뒤이야기를 절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알고 부동산, 증시, 외교안보, 그다음 경제 이거 돌아다니면 보세요. 1층에 공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다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권력투쟁하죠. 그러니까 지지율이 저는 제가 봐도 3자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근데 호남에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호남 지지율은 우리가 여론조사 보통 1000명 하잖아요. 전국 단위로. 네. 그러면 호남이 딱 10%예요. 100명이야 100명. 100명은 랜덤으로 호남이 한 300만 한 400만 정도 가까이 될 건데 통합해서 그 정도인데 거기서 100명을 가지고 갑자기 뭐 여론조사 떨어졌네 올라갔네 이런 것 좀 추세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떨어졌을 것 같지는 않고 더군다나 이제 호남은 지금 반도체가 온다 그러고 그다음에 그 최근 전당대회 전에 이 얘기했잖아요. 광주공항 폐쇄하고 구마모토 얘기를 한 거야. 네. TSMC가 일본 구마모토에 첫 삽을 뜨고 3년 2개월 만에 생산을 했어요. 반도체를. 네. 그러면 그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하겠다고 했으니까 호남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겠네라는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크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단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이른바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친명과 친청의 갈등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친청 지지자들이 전화를 안 받아버린다든가 아유 뭐야 이거 하면서 이제. 예,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조금 반영된 거지 일부 여론조사에서 막 엄청 떨어졌다고 막 호들갑 떠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아니 어쨌든 이준석 대표도 갤럽 조사에서 서울 지지율 10% 포인트 내려간 거 거론하면서 우리가 사실 이제 그랬겠잖아요. 계엄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됐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계엄을 이유로 이제 참아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요. 정확한 얘기죠. 이게 허니문 기간이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지방선거까지가 저는 이제 일종의 취임 초에 네. 이른바 허니문 기간이었던 것 같고 지방선거 끝나고 그다음에 지방선거 와중에 공소취소 시도를 했다가 한번 된통 혼났죠. 네. 지방선거 끝나고도 지금 전당대회 하면서 지금 난리가 났죠. 친청 친명 싸우면서 네. 그리고 개헌 이야기 또 운을 띄우죠. 그러면서 사실은 부동산 경제 뭐 이렇게 하면서 바닥을 치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갈 건덕지가 없어요. 아 지금 남은 건덕지가 기간. 없고 계속 네.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 떨어지는 지지율을 야당인 국민의힘이 받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지지율이 지금 40%까지 지금 내려와 있잖아요. 60%에서 네, 테드크로스님이 그러니까, 몇 그렇죠. 곳에서는 나왔고. 부정 평가가 60%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한 15% 이상 떨어진 건데 그 중에 10%는 아니라 5%라도 그럼 국민의힘으로 와야 되는데 안 와요. 그건 뭐냐?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제대로 지금 활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아직도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 것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면 2년 후에 총선에서 야당이 진짜 정권 심판원에 편승해서 이길 수 있으려면 야당이 야당답게 제대로 된 중도 보수를 포괄하는 제대로 된 야당의 정상화를 이루어야 된다.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럼 봅니다. 교수님 말씀은 여기도 싫고 여기도 싫다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어느 한쪽이 제대로 된 정치만 한다면 확 쏠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그게 꼭 야당으로 갈 필요는 없잖아요. 민주당은 희망이 없는 게 이번 전당대회 끝나면서 전당대회 친청 친명 사이 일단 큰 싸움이 붙어서 이미 이게 해결될 수 없는 갈등의 골이 남아 있잖아요. 이건 저는 해결이 잘 안 된다고 봐요. 근데 우리 당은 장동영만 쫓아내면 해볼 만하거든. 한 사람만 쫓아내면 네. 그게 쉬울까? 그거 어렵다는 얘기가 계속 우리가 지금 몇 달째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친청 친명의 그런 집단적인 그 갈등보다는 장동혁 대표 한 명만 우리가 몰아내서 쫓는다면 그건 해볼 만하죠. 개인이니까 뭐 개인으로 봐야 되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이제 뭐 청와대나 민주당도 지지를 올리기에 지금 제일 과제가 됐어요. 그 특별감찰관이 10년 만에 지명이 됐잖아요. 최길수 변호사 좀 잘 아세요? 잘 몰라요. 같이 그때 바른미래당인가? 그때 그 민주당 추천자 아니에요?
바른미래당 추천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최길수 이분 바른미래당에 추천했다고? 아닌가? 어쨌든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는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예요.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인데 문재인 정부 때 바른미래당에서 추천했었고 이번에 민주당이 추천했고 개인적으로 잘 모르시고 아주 원고를 좀 읽어요 좀. 저도 몰랐어요. 어쨌든 이 특별감찰관 10년 만에 지정한 건 이게 박근혜 정부 때도 특별감찰관이 똑똑한 역할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청와대 입장에서는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해 10년 만에 임명을 해서 좀 국면을 전환시켜 보겠다 이런 의도가 있다고 좀 봐야 될까요? 그러고 싶겠죠. 그러고 싶겠다. 제가 봤을 때는 세 군데 추천했어요. 네. 민주당, 국민의힘, 대한변협. 대한변협. 그러면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사람을 하거나 그러면 약간 중립적으로 보일 수 있고 네. 그리고 세게 감시를 받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사를 하거나 네. 이러면 그래도 좀 그 감시를 받을 생각이 있네 네. 이렇게 인지를 할 건데 민주당 추천 인사를 위안 감찰관을 두는 거라면 그런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대한변협이 추천한 사람을 했으면 나는 훨씬 더 인식이 좋았을 거예요. 국민들의 인식이 좀 감시를 제대로 받고 견제를 당하려고 하는구나. 근데 국민의힘 그러니까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를 딱 지명했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느낌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같은 편끼리 짜고 치겠네. 저거 뭐 하나만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겠어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이 조금 미스다. 이양하는 거라면 민주당 추천 인사가 아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적어도 생각이. 국민의힘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한변협 정도 추천 인사 정도는 했어야 진정성이 좀 느껴질 수 그렇죠. 있다.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특별감찰관이 실제로 이제 청와대에 와서 근무를 하면서 뭐 이제 그런 얘기도 했더만요. 뭐 영부인하고 뭐 비서실장이 제1 감시 대상이다 뭐 이런 얘기가 하던데 글쎄요 얼마만큼 잘 감시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법률에 따라서 다 움직이는 기본 절차를 다 지키면 뭐 문제될 게 뭐 있어요? 특별감찰관이 수사권이 없잖아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 박근혜 때 한번 있다가 지금 막 십몇 년 동안 이석수 감찰관이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 때 임명된 감찰관이었지만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초기에 우병우를 감찰하려다가 그렇죠. 갈등이 세게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일이야 사람. 지금 우리 김 총장 말대로 민주당 추천 모시니까 좀 유순한 사람을 골랐겠거니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도 그래도 강단이 있는 검사 출신이고 또 나름대로 자기가 그 불의를 보고는 못 참겠다라고 하면 지금 청와대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지금 뭐 비서실장이 실세라고도 하지만 또 한편은 김현지라는 사람이 실세라는 소문도 많고 근데 김현지는 감찰 대상에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수석급까지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감찰관으로서 가서 보니 정말 청와대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막 논란이 생긴다. 그러면 또 이게 또 감찰을 하면 사건은 커질 수 있죠. 저는 그래서 어차피 지지율 떨어지는 이재명 정부라면 특별감찰관으로 가서 눈치 보지 말고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대통령, 배우자, 친인척, 수석급 이상에 대해서는 정말 법에 따라서 감찰할 거 있으면 확실히 감찰해서 명명백백하게 드러내라 이런 주문을 좀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형님들 요거 하나만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국면전환 여러 가지 이제 수단 중에 거론되는 게 개각 포인트 하나 있잖아요. 개각 가능성 좀 어떻게 폭이나 이런 것들 좀 어떻게 보세요? 개각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비어 있는 데가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중소기업 벤처, 그다음에 최근에 무슨 뭐 건설 교통인가요?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김윤덕, 뭐 그다음에 뭐 외교부도 뭐 거론되고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게 개각만 할 거냐? 아니면 청와대 수석급 이상의 그 수석 인사까지 같이 할 거냐 이건 고민해봐야 되는데 그 대통령이 지지율 제고나 또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카드가 인사 카드입니다. 그렇죠. 쇄신. 그 인사 카드를 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쓰기만 하면 뭐해? 새로운 인물들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인물들 막 이런 뭐 정청래 전 대표 같은 사람을 개각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정청래 장관 설도 있었어요. 송영길 후보를 외교부 장관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개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정책실장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정책실장을 경질할 거냐 말 거냐. 이것도 큰 포인트 중에 하나죠. 정책실장. 정책실장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논란이 많았으니까.